280조 원짜리 중동 해저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사기를 쳤습니다. 일본이 포기했고 유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4개국 연속 실패.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10전 10승으로 휩쓸어 버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중동 6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 국장이 공식 석상에서 말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리야드 PIF 본부 47층. 페르시아만이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 창밖으로 50도를 넘나드는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최대로 가동되고 있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은 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압둘라 알 카흐타니입니다. 사우디 공공투자기금, 영어로 PIF라고 부르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의 해외 인프라 투자국장을 27년째 맡고 있죠. PIF의 운용 자산은 1천조 원이 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어느 기업이든 우리가 전화를 하면 받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우리의 투자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유럽 정상들이 리야드까지 날아오죠. 그날 회의실에는 1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우디,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페르시아만 6개국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들이었죠. 왕실에서 직접 파견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스크린을 켰을 때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하나의 지도였습니다. 페르시아만 전체를 아우르는 해저, 에너지 송전망. 사우디에서 시작해서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까지 바다 밑으로 이어지는 총 1400km의 초고압, 직류해저 케이블 네트워크였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걸프 에너지 그리드. 석유시대 이후 중동이 살아남기 위한 생명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전력 사정을 아십니까?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은 전력의 거의 전부를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50도를 넘으면 에어컨 가동률이 폭증하고 전력 소비가 피크의 2배까지 치솟죠. 그런데 석유와 가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왕세자 전하께서 추진하시는 비전 2030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바다 밑으로 연결해서 6개국이 나눠 쓰는 친환경 에너지 공유 체계. 사막 위에서 만든 전기가 바다 밑을 통과해서 1400km 떨어진 나라에 불을 켜는 겁니다. 총 사업 규모 280조 원. 10개 구간으로 나눠서 순차 발주하는 방식이었죠. 1차 구간은 사우디 담맘에서 바레인 마나마까지 28조 원 규모였습니다. 저는 14명의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기대감이 가득했죠.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280조 원이면 세계 어떤 기업이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입찰 공고를 내는 순간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 전부 달려올 겁니다. 최고 중에 최고를 고르면 됩니다. 제가 27년간 배운 교훈은 하나였습니다. 충분한 돈 앞에 불가능은 없다. 이 원칙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입찰 공고가 나간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48시간도 안 돼서 전 세계 12개국 23개 기업에서 참가 의향서가 날아왔습니다. 제 비서가 서류 더미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돈의 위력이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우리가 손짓하면 세계가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될 줄은. 돈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27년의 확신이 바닥부터 무너지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의 이름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차 구간 입찰 프레젠테이션은 리야드 킹 압둘라 금융지구의 국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는 순간 냉방 시스템이 뿜어내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바깥은 48도였지만 안은 21도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온도를 유지하려면 얼마만큼의 전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건물 하나를 냉방하는 데 드는 전력이 유럽 소도시 하나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80조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였죠. 첫 번째로 발표장에 들어선 건 미국이었습니다. 벡텔, 세계 최대의 엔지니어링 기업이죠. 중동에서 50년 넘게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기업입니다. 사우디의 산업도시 주바이를 건설한 것도 벡텔이었고 UAE의 원전 기반 시설에도 벡텔이 참여했죠.
중동 인프라 역사에서 벡텔이라는 이름을 빼면 절반이 사라집니다. 벡텔 대표단은 8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양복 색깔까지 맞춰 입고 있었죠. 선두에 선 사람이 브래들리 호크였습니다. 벡텔 해양에너지 사업부 수석 부사장. 키가 190cm는 돼 보이는 거구에 은발이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죠. 악수를 하는데 손이 제 손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악수의 힘이 과했죠. 일부러 그러는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과시하는 미국식 인사법이었죠. 브래들리가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발표장 끝까지 울렸죠. 중동은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0년간 이 지역을 함께 만들어 왔죠. 이번 프로젝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벡텔이 전 세계에서 수행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목록이 화면을 채웠죠.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총 수주 금액만 200조 원이 넘었죠. 심사위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브래들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더니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해저 송전망을 할 수 있느냐? 답을 드리죠. 화면에 벡텔이 참여한 해저 에너지 프로젝트 목록이 떴습니다. 북해, 대서양, 카리브해. 직접 시공한 건 아니었지만 프로젝트 관리 총괄로 참여한 실적이 상당했죠. 그리고 해저 케이블 제조는 미국의 서브컴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케이블은 서브컴이 만들고 벡텔이 관리합니다.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까지 우리가 전부 책임지죠. 왕국의 에너지 안보를 맡기실 곳은 우리뿐입니다. 가격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브래들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죠. 이미 이겼다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가격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최고에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1차 구간 견적이 떴습니다. 28조 원. 우리 예상 범위의 상단이었지만 벅텔 실적을 생각하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다른 기업들도 차례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프리즈미안과 넥상스가 이끄는 유럽 컨소시엄은 100년 넘는 해저 케이블 역사를 강조했죠. 기술 슬라이드가 꼼꼼했고 안전 기준에 대한 설명이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벡텔보다 15% 비쌌죠. 일본의 스미토모 전공은 조용하고 정확한 발표를 했습니다. 기술 신뢰성은 인상적이었지만 물량에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죠. 발표 마지막에 구간 분할도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인 게 그 증거였습니다. 중국의 헝통그룹은 달랐습니다. 대표 왕젠궈가 발표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죠. 12명이 줄을 맞춰 입장했습니다. 양복 색깔도 넥타이 색깔도 전부 똑같았습니다. 왕젠궈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죠. 첫 마디부터 숫자였습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킬로미터당 설치 비용이 벡텔의 55% 수준이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죠. 왕젠궈가 어깨를 펴며 말했습니다. 이 가격이 의심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는 맞춰드립니다. 납기, 물량, 사양. 안 되는 것 없습니다. 저는 왕젠궈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했죠. 하지만 그날 저희 관심은 온통 벡텔에게 가 있었습니다. 50년간 중동을 함께 만들어 온 파트너.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죠. 심사위원 14명의 표결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벡텔. 만장일치였죠. 28조 원 규모의 1차 구간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서명식 날 브래들리 호크가 금색 만년필로 서명을 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 사각거리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죠. 브래들리가 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압둘라,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심이 됐죠. 세계 최대의 엔지니어링 기업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요. 28조 원을 맡겼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쓴 만큼 결과가 돌아올 거라고 27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가 돌아왔을 때 그 결과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벡텔 현장팀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해저 지질 조사 결과 페르시아만 해저 지형이 예상보다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에서 초기 변수 조정은 일상이니까요.
하지만 한 달 뒤 두 번째 보고서가 왔습니다. 핵심 장비 도착이 2개월 지연된다는 내용이었죠. 서브컴에서 케이블 제조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2개월. 그 정도는 버퍼 기간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2개월이 4개월이 되고 4개월이 8개월이 된 겁니다. 계약 체결 9개월째 되던 날 저는 리야드에서 밤맘 현장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현장은 제가 예상한 모습과 완전히 달랐죠. 항구에 장비가 쌓여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저 케이블을 포설해야 할 바다가 텅 비어 있었죠. 시공선 한 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냉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깥 온도가 51도였는데 안은 35도쯤 됐죠. 벡텔 현장 매니저 토드 윌킨스가 땀을 닦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셔츠는 등 쪽이 완전히 젖어 있었죠. 국장님, 방문해 주셨군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드가 스크린에 일정표를 띄웠습니다. 빨간색이 화면의 절반을 채우고 있었죠. 지연 항목이었습니다. 서브컴에서 케이블 제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 문제죠. 거기에 포설선 확보도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 포설선의 수요가 폭증해서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는 일정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원래 공정률이 지금 몇 %여야 합니까? 계획상 35%입니다. 실제는요? 토드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죠. 7%입니다. 7%. 35%여야 할 공정이 7%.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들은 게 맞았죠. 심장이 한 박자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브래들리 부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휴스턴에 계십니다. 화상으로 참여하실 예정이었는데 시차 때문에 내일로 미뤘습니다. 휴스턴. 28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이 지경인데 본사 부사장은 대서양 건너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현장에 발도 디디지 않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브래들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래들리의 목소리는 느긋했습니다. 마치 저녁 식사 전에 가벼운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압둘라, 대형 프로젝트에서 이런 일은 흔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고요? 공정률이 7%입니다. 9개월이 지나서 겨우 7%라는 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가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그 한마디가 저희 핏줄에 불을 질렀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쉬운 바다가 아닙니다. 해수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고 염분 농도가 세계 평균의 2배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시공이 빠를 수 없죠. 우리가 처음 예상한 것보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추가 예산. 이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얼마입니까? 현재 계약 금액 대비 2.2배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배. 28조 원에 2.2배면 61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소리였습니다. 원래 28조 원짜리 계약이 89조 원으로 뛰는 겁니다. 3.2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죠. 브래들리, 계약서에 가격 확정 조항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예상 외의 환경 변수는 별도 협의 대상이라고 부속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조건이 우리 예상을 크게 벗어났어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바다의 문제입니다. 바다의 문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어제 오늘 생긴 바다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바다입니다. 해수 온도도 염분 농도도 학술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정보였죠. 입찰 전에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느냐고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어차피 추가 비용은 사우디가 낼 테니까. 우리가 돈이 많다는 걸 세상이 아니까. 그 돈을 뽑아내면 되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현장 사무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짙푸른 바다가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저 바다 밑에는 아직 케이블 한 줄 깔리지 않았습니다. 28조 원을 쓰고도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브래들리가 화상회의에서 공기 지연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원래 18개월이었던 1차 구간 완공 예정일이 40개월로 늘어났습니다. 22개월 지연.
그리고 추가 비용 요청은 처음 말한 2.2배에서 다시 올라가 있었죠. 화상회의에서 브래들리의 모습이 화면에 떴을 때 저는 그의 배경을 봤습니다. 고급 사무실이었죠. 뒤편에 골프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28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22개월이나 밀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골프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브래들리,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습니까? 브래들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물론입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대 국부펀드 아닙니까? 1천조 원을 굴리는 분들이 추가 비용 정도는 감당하실 수 있죠. 그 순간 회의실에 앉아있던 UAE 대표 칼리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죠. 호크 부사장, 지금 우리를 현금 인출기로 보고 계신 겁니까? 브래들리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빼면 선택지가 줄어들 겁니다. 우리를 빼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위협이었죠. 당신들은 우리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위협. 저는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죽이 끼익 소리를 냈죠. 화상회의가 끝나고 6개국 대표들만 남았습니다.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죠. 카타르 대표 하마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백태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끝이 없습니다. 오만 대표 나세르가 고개를 저었죠. 교체하면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은요? 7% 공정률이라도 그게 전부 매몰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안이 있습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안. 문제는 그것이었죠. 백태를 빼면 누구를 넣느냐. 유럽은 가격이 더 비싸고 일본은 물량에 한계가 있고 중국은 가격이 싸지만 품질을 믿을 수 있느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펼쳐졌죠. 사막 위에 세운 초연대식 도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저 불빛은 전부 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지만 가스가 떨어지는 날 저 불빛은 전부 꺼집니다. 280조짜리 프로젝트는 저 불빛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겁니다. 28조 원을 쓰고 7%. 시간은 22개월이 밀렸고 추가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죠. 하얀 천장. 아무것도 답해주지 않는 천장.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정말 있는 걸까? 27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까지 저는 아직 더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미국 다음에 올 중국이 선물한 더 큰 재앙을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벡텔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데만 4개월이 걸렸습니다. 위약금 협상이 지옥이었죠. 브래들리 호크는 끝까지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화상회의에서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죠.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보다 나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위약금으로 나간 돈이 4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공정률 7%짜리 결과물에 28조 원 계약금에 위약금 4조 8천억. 사실상 5조 원 가까운 돈을 바다에 버린 셈이었죠. 하지만 더 끌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요구한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1차 구간 하나에만 90조 원 가까이 쏟아부어야 했으니까요. 280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1차 구간 하나에 90조 원. 이대로 가면 전체 사업비가 1000조 원을 넘길 판이었습니다. 6개국 긴급회의가 아부다비에서 열렸습니다.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 3층 왕실 전용 회의실이었죠. 벽에 금박 아라베스크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천장 높이가 6m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카타르 대표 하마드가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죠. 시간이 없습니다. 벡텔에서 이미 1년 반을 날렸어요. 2차 입찰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바레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럽 컨소시엄은 가격이 벡텔보다 비쌉니다. 일본은 물량이 부족하고요. 현실적으로 빠르게 착수할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그때 UAE 대표 칼리드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헝통그룹의 프로필이 떠 있었죠. 헝통의 왕젠거가 지난달 두바이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벡텔이 실패한 걸 이미 알고 있더군요.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칼리드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견적서가 화면에 떴죠.
숫자를 본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킬로미터당 설치 비용이 백텔의 42%, 1차 구간 전체 금액이 1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백텔의 28조 원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거기에 납기까지 12개월로 제시했습니다. 백텔이 원래 잡았던 18개월보다 6개월이나 빠른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장이 살짝 뒤틀리는 것 같았죠. 너무 싸고 너무 빨랐습니다. 27년 경력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표들의 반응은 달랐죠. 오만 대표 나세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11조 7천억. 백텔 위약금보다 3배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1차 구간 전체를 완성한다고? 쿠웨이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가격만 보면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시간도 절반이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이 납기가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페르시아만의 해저 환경은 백텔도 예상을 벗어났다고 할 만큼 열악합니다. 해수 온도 38도, 세계 평균 2배의 염분 농도. 이 조건에서 백텔보다 절반 가격에 절반 시간 안에 끊는다. 근거가 뭡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질문이 날카로웠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물어야 했습니다. 칼리드가 대답했습니다. 왕젠고 대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듣지요. 왕젠고의 프레젠테이션은 일주일 뒤 같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그가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죠. 브래들리 호크가 미국식 위압감이었다면 왕젠거는 중국식 물량 공세였습니다. 수행원만 15명이었죠. 통역 2명, 기술자 5명, 법률팀 3명. 나머지는 뭘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왕젠거는 키가 182cm쯤 되는 탄탄한 체격의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죠. 금태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쌌죠. 브래들리와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이었죠. 왕젠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미국 기업의 실패에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긴장이 돌았죠. 왕젠거가 계속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관리비 때문이죠. 본사 직원들의 높은 인건비,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윤,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는 추가 비용. 결국 여러분이 내는 돈의 절반은 기술이 아니라 미국식 경영 시스템을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뼈를 때리는 분석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죠. 대표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설계부터 제조, 포설, 접속까지 전부 자체 역량으로 합니다. 중간 마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가능한 겁니다. 왕젠거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중국 내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목록이 떴죠.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숫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설치한 해저 케이블 총 길이가 4,800km. 물량으로는 확실히 세계 최대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왕젠거가 빨간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중국식 선물 포장이었죠. 성과 보증금 제도입니다. 계약 금액의 15%를 보증금으로 걸겠습니다. 납기를 어기거나 품질 기준에 미달하면 이 보증금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1조 7천억 원입니다. 1조 7천억 원을 보증금으로 건다. 회의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대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조건이면 거부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왕 대표, 페르시아만의 환경 조건을 잘 알고 계시니까? 해수 온도 38도, 염분 농도 4.2%. 이 조건에서 시공 경험이 있습니까? 왕젠거가 웃었습니다. 치아가 번쩍였죠. 압둘라 국장,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태풍과 싸우며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수심 3,000m에서도 작업했죠. 페르시아만은 남중국해에 비하면 호수입니다. 호수. 페르시아만을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14명의 심사위원 중 11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는 저를 포함해 3명이었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1조 7천억 원. 보증금 1조 7천억.
납기 12개월. 저는 서명식이 끝나고 왕젠거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죠. 걱정 마십시오. 안 되는 것 없습니다. 안 되는 것 없다. 그 말을 저는 한 달도 안 돼서 후회하게 됩니다. 중국 팀의 선단이 담마망에 도착한 건 계약 체결 3주 뒤였습니다. 속도는 확실히 빨랐죠. 백태리 3개월 동안 서류만 만지고 있을 때 헝통은 이미 장비를 싣고 바다에 나갈 준비를 마친 겁니다. 포설선 2척, 보조선 4척, 바지선 3척, 총 9척의 선단이 항구에 도열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속도는 중국이구나. 하지만 속도와 품질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장비 검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측 품질 검사팀이 케이블 샘플을 분석한 거죠.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절연체 두께가 설계 사양보다 8% 얇았습니다. 8%. 일반인에게는 작은 숫자로 들릴 수 있죠. 하지만 해저 케이블의 절연체는 수백 미터 수심의 수압과 해수의 염분을 수십 년간 견뎌야 하는 생명선입니다. 8%가 얇다는 건 수명이 설계 기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즉시 왕젠거에게 연락했습니다. 왕 대표, 케이블 절연체 사양 미달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전화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젠거가 대답했죠. 오차 범위 아닙니다. 현장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8%가 오차 범위라고요? 국장님, 중국에서는 이 정도면 A등급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A등급. 절연체가 8% 얇은 게 A등급이라는 나라와 우리가 계약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였고 선단이 항구에 와 있었죠. 저는 재검수를 요청하고 기준 미달 케이블을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왕젠거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교체된 케이블이 도착했죠. 재검수 결과 절연체 두께는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그 안도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공이 시작되고 6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울렸죠. 현장 감리단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사고입니까? 2번 구간 포설중 케이블 접속부에서 절연 파괴가 발생했습니다. 해수가 침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력 차단 상태이고 긴급 인양 작업 중입니다. 절연 파괴. 해저 케이블에서 절연이 깨진다는 건 혈관이 터진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이 케이블 내부로 들어가면 구리 도체가 부식되고 전체 구간을 교체해야 하죠. 시간으로 치면 최소 3개월, 비용으로 치면 수천억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첫 헬기로 현장에 갔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포설선 갑판에 올라섰을 때 광경이 처참했죠. 인양된 케이블 단면이 갑판 위에 놓여 있었는데 절연 소재가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이어야 할 절연체가 군데군데 갈색으로 변해 있었죠. 해수 침투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 측 기술 고문 마르코 교수가 확대경으로 단면을 관찰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해저, 케이블 전문가로 유럽에서 30년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접속부 공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공장 접속이 아니라 현장 접속을 한 거예요. 해저 케이블에서 현장 접속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그것도 완벽한 환경 통제하에서요. 이건 그냥 바다 위에서 이은 겁니다. 저는 왕젠거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그의 얼굴이 떴을 때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눈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왕 대표, 접속부 공법이 계약 사양과 다릅니다. 설명하십시오. 왕젠거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현장 여건에 맞게 약간 조정한 부분이 있을 뿐이죠. 약간 조정이요? 공장 접속을 현장 접속으로 바꾼 걸 약간 조정이라고 합니까? 페르시아만의 해류가 예상보다 강해서 공장 접속 장비를 투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환경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 백테레 브래들리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다의 문제라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실패의 이유는 항상 바다의 탓이었죠. 자기들의 무능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우리 감리단이 헝통의 장비 인증서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유럽 인증기관 DMV의 품질 인증서 3건이 위조였습니다.
인증번호가 존재하지 않았고 DMV 본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인증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공식 회신이 온 겁니다. 위조, 28조짜리 프로젝트의 위조 인증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왕젠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아부다비 긴급 소집 회의에서 직접 해명하라고 한 거죠. 왕젠고가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무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죠. 14명의 심사위원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증서 위조건을 정면으로 꺼냈죠. 왕 대표, DMV에서 공식 회신이 왔습니다. 귀사가 제출한 인증서 3건은 DMV가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해명하십시오. 왕젠고가 입술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건 저희 하청업체에서 처리한 부분입니다. 저희 본사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청업체요? 어떤 하청업체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후 전달하겠습니다. 하청. 결국 헝통은 자체 역량으로 전부한다던 말과 달리 하청에 하청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케이블 제조는 하청, 접속 작업도 하청, 인증서까지 하청이 알아서 처리한 거죠. 그러니 인증서가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오만 대표 나세르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회의실이 울렸죠. 11조 7천억 원입니다. 국가의 에너지, 동맥을 맡긴 겁니다. 인증서를 위조하다니 이건 사기 아닙니까? 왕젠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사기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이건 해류 문제로 인한 환경적 변수이지 저희의 기술적 결함이 아닙니다. 해류 문제, 인증서 위조가 해류 문제라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이런 업체를 선정한 심사위원 중 하나가 저였으니까요. 계약 해지와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증금 1조 7천억 원은 당연히 환수했고 추가 손해배상 4천억 원을 청구했죠. 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죠. 미국에서 1년 반, 중국에서 10개월. 합쳐서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허공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1차 구간의 공정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국이 배신하고 중국이 사기를 쳤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2개였죠. 유럽 아니면 일본. 6개국 대표들은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2곳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1차 구간을 2개 섹션으로 나눠서 유럽 컨소시엄이 A 섹션을, 일본 스미토모 전공이 B 섹션을 맡는 병렬 시공 방식이었죠. 비용은 올라가지만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유럽 컨소시엄의 대표는 앙리 듀퐁이었습니다. 프랑스 넥상스의 해저사업부 전무, 62세. 은빛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언제나 넥타이 핀을 꽂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인사말이 기억납니다. 해저 케이블의 역사는 유럽의 역사입니다. 1850년 영브레협에 첫 케이블을 깔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117년. 이 분야에서 유럽을 능가할 곳은 없습니다. 자부심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죠. 그의 뒤에는 프리즈미안, NKT, 넥상스,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 3개국 4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독일의 설계 회사까지 합류해서 4개국 5개 기업의 연합체였죠. 스미토모 전공팀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대표 다나카 히로시는 56세의 조용한 엔지니어였죠. 말이 적고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화려한 수식어 대신 기술 데이터만 나열했죠. 절연 소재의 여러 곡선, 접속부 신뢰성 시험 데이터, 수압 테스트 결과, 숫자가 정직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유럽의 117년 역사와 일본의 기술 정밀성, 이 두 축이면 페르시아만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바다는 다시 답을 내놨습니다. 스미토모 전공의 비섹션 시공은 초반에 순조로웠습니다. 다나카 팀은 장비 검수도 철저했고 공법도 교과서적이었죠. 저는 현장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기업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8월에 터졌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바다 수면 온도가 36도를 넘었습니다. 해저 바닥 온도도 32도까지 올라갔죠. 보통 해저 케이블 시공은 수온 25도 이하에서 진행하는 게 표준입니다. 절연 소재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페르시아만은 한여름의 수면 온도가 38도까지 치솟습니다.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없는 조건이었죠. 다나카가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현재 수온에서는 시공이 불가합니다. 절연 소재의 여러 위험이 기준치를 초과합니다. 수온이 28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수온이 28도 이하로 내려가는 시기 11월이었습니다.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다나카에게 물었습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다나카의 대답은 명확했죠. 없습니다. 기술적 한계입니다. 무리하면 중국과 같은 사고가 납니다. 저는 품질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3개월 시공 중단은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치명적이었죠. 게다가 페르시아만의 여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입니다. 1년 중 절반을 시공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그럼 12개월 공기가 24개월로 늘어나는 겁니다. 일본은 기술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극한 환경에서는 작동을 멈추는 기술이었죠. 유럽은 더 복잡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앙리 듀퐁의 컨소시엄은 4개국 5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설계는 독일, 케이블 제조는 이탈리아와 덴마크, 포설은 프랑스가 총괄하는 구조였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완벽한 분업체계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프리즈미안이 제조한 케이블 사양이 NKT의 접속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첫 번째로 터졌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규격 차이였지만 해저, 케이블에서 밀리미터는 목숨입니다. 이탈리아 팀과 덴마크 팀이 화상회의에서 30분간 소리를 질렀죠. 영어, 이탈리아어, 덴마크어가 뒤섞여서 통역이 포기할 지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했죠. 독일 설계 회사가 페르시아만의 해저, 지질 데이터를 유럽 북해 기준으로 적용한 겁니다. 북해는 수온이 연중 4도에서 12도 사이입니다. 페르시아만은 22도에서 38도죠. 완전히 다른 바다에 같은 설계를 적용한 거였습니다. 저는 앙리 듀퐁에게 따졌습니다. 듀퐁 전무, 설계 기준이 북해입니까? 페르시아만입니까? 앙리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저녁 만찬 중이었거든요. 국장, 해저 케이블의 기본 물리학은 북해든 페르시아만이든 동일합니다. 117년간 쌓아 온 우리의 기준이 곧 세계의 기준이죠. 페르시아만의 수온이 높다면 그건 귀국 정부가 여름 시공을 피하는 일정을 짜셔야 할 문제이지. 우리 설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국 정부의 문제. 북해 기준으로 설계해 놓고 맞지 않으면 현지 정부 탓을 하는 겁니다. 117년의 자존심이 만든 오만이었죠. 우리가 기준을 만들었으니 세상이 우리에게 맞춰야 한다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결정타였습니다. 4개국 기업 간의 책임 소재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규격 불일치는 제조사 잘못인지 설계사 잘못인지, 포설 지연은 날씨 탓인지 장비 탓인지,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매주 열리는 조율회의가 서로를 비난하는 자리로 변했죠. 앙리 듀퐁은 이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프리즈미안이 규격을 맞추라고 했고, 프리즈미안은 NKT의 접속 기술이 낡았다고 반박했고, NKT는 독일 설계가 틀렸다고 주장했죠. 4개국 5개 기업의 연합체는 안에서부터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 뒤 유럽 컨소시엄은 공식적으로 분열했습니다. NKT가 먼저 빠지겠다고 선언했고, 이어서 독일 설계 회사가 계약 조건 재협상을 요구했죠. 앙리 듀퐁이 마지막까지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낸 마지막 이메일의 한 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것은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협업의 실패입니다. 유럽의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여전히 세계 최고. 실패하고도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은 지키는 겁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눈을 감았죠.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4개국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각각 달랐죠. 미국은 오만, 중국은 사기, 일본은 한계, 유럽은 분열.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페르시아만 해저에는 여전히 케이블 한 줄 제대로 깔리지 않았습니다. 280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1차 구간조차 완성하지 못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리야드 알 야마마 궁. 술탄 직속 에너지전환위원회 특별보고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를 위해 3일 밤을 새웠죠. 보고서를 수십 번 고쳤지만 어떻게 포장해도 팩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3년간 4개국 기업이 모두 실패했다는 팩트. 궁전복도를 걸을 때 대리석 바닥에 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 똑, 똑. 마치 카운트다운 같았죠.
보고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죠.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파이살 왕자가 정면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측근이었죠.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 옆에 왕실 재무실장, 국가안보보좌관, 에너지부 차관이 일렬로 앉아 있었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죠. 미국 백텔, 28조 원 계약, 공정률 7%, 22개월 지연, 추가 비용 3.2배 요구, 위약금 4조 8천억 원 지출 후 계약 해지, 중국 헝통, 11조 7천억 원 계약, 저렴 파괴 사고, 인증서 위조 발각, 보증금 환수 후 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유럽 컨소시엄, 4개국 5개 기업 투입, 규격 불일치, 설계 오류, 내부 분열로 와해, 일본 스미토모, 기술력 우수, 하지만 고온 환경 시공 불가로 연 6개월 작업 중단. 슬라이드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화면에는 숫자 하나만 떠 있었죠. 1차 구간 공정률 11%, 3년, 세계 4개국의 최고 기업들이 투입됐고, 총 투입 비용이 47조 원에 달하는데, 공정률이 11%.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죠. 압둘라. 네, 전하. 280조 원은 왕세자 전하의 비전 2030 핵심 예산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비전 2030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나는 왕세자 전하께 뭐라고 보고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보고서를 탁 덮었습니다. 종이가 펄럭이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서 총성처럼 울렸죠. 미국은 돈을 뜯어갔고, 중국은 사기를 쳤고, 유럽은 싸우다 무너졌고, 일본은 더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나라들이 전부 이 모양입니까? 압둘라, 당신이 전부 선정한 겁니다.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가슴이 쪼여왔습니다. 27년간 쌓아 올린 경력이 이 방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사표를 써야 하나? 아니, 사표를 쓸 기회가 주어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찾겠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5초, 10초,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죠. 2개월입니다. 2개월 안에 확실한 대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 전체를 재검토합니다. 그때는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실을 나왔을 때 복도의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죠. 하지만 몸 안은 뜨거웠습니다. 분노와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서 속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2개월, 60일, 3년간 4개국이 전부 실패한 프로젝트의 대안을 60일 안에 찾아야 합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국장님, 부서 차석 야세르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32살의 젊은 엔지니어였죠. MIT에서 해양공학 석사를 마치고 온 친구였습니다. 뭡니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 주십시오.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대한민국 해저 케이블 기술 현황 보고서.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저는 코웃음을 쳤죠. 작은 나라, 자동차와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해저 케이블이라고? 언제부터? 야세르, 해저 케이블은 유럽이 117년간 독점해 온 분야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도 고전하는 영역이에요. 한국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야세르가 서류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죠. 동해의 세움 VCV 타워입니다. 높이 172m.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해저 케이블 생산 시설이죠. 172m. 50층 건물 높이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수직으로 생산하는데 타워가 높을수록 긴 케이블을 이음매 없이 만들 수 있죠. 이음매가 적을수록 해저에서의 고장률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것. 야세르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25kV 초고압 직류 해저 케이블. 현재 상용화된 해저 케이블 중 최고 전압 등급이었죠.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이 전 세계에 4곳뿐입니다. 유럽의 프리즈미안, 넥상스, NKT, 그리고 한국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죠. 기술 사양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양과 실전은 다릅니다. 실적은요? 페르시아만 같은 고온 해역에서의 시공 경험이 있습니까? 야세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적인 페르시아만 실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시죠. 그가 가리킨 것은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 데이터였습니다. 대만 해협, 여름 수온 30도, 태풍 상시 위협, 강한 해류. 이 조건에서 한국 기업이 연속 4개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전부 납기 내 완공했다는 기록이었죠. 대만 해협 다음에 미국 동부 대서양 프로젝트도 따냈습니다. 유럽 업체들의 본거지에서요. 유럽이 100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한국이 뚫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읽었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납기 준수율 100%, 시공 중 사고율 제로, 고온 환경 특수 절연 소재 자체 개발, 고온 환경 특수 절연 소재. 이 부분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페르시아만 프로젝트가 실패한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해수 온도 38도에서 견디는 절연 소재. 유럽도, 일본도 이 조건에 적합한 소재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세르. 네. 이 기업에 연락할 수 있습니까? 야세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요. 이미 연락처를 확보해뒀습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솔직히 반신반의였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이 전부 실패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해낸다. 가능성은 낮아 보였죠. 하지만 2개월 안에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만나봅시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죠. 이 한마디가 280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한국 팀과의 첫 미팅은 3주 뒤 리야드 PIF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을 경험한 뒤였으니까요. 이미 4번 실망한 사람에게 5번째 희망을 갖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한국 팀은 6명이 왔습니다. 백텔의 8명, 헝통의 15명에 비하면 소수정예였죠. 앞에 선 사람이 대표였습니다. 박준혁, 키는 175cm 정도. 브래들리처럼 위압적이지 않았고 왕젠고처럼 과시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의 넥타이도 평범했죠. 악수를 하는데 힘이 적당했습니다.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악수. 그게 첫인상이었죠. 박준혁이 인사를 했습니다. 아랍어였죠.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인사를 아랍어로 하는 걸 보고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알살라무 알레이쿰.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장님. 이후에는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어 인사 한마디가 회의실 분위기를 미세하게 바꿨죠. 적어도 무례하지는 않구나. 그 정도의 인상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 슬라이드부터 뭔가 달랐죠. 다른 기업들은 전부 자기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뭘 해왔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브래들리는 50년 역사를 자랑했고 왕젠거는 물량을 과시했고 앙리는 117년을 읊었죠. 박준혁의 첫 슬라이드는 달랐습니다. 화면에 뜬 건 페르시아만의 해저 지형도였습니다. 수심 분포, 해저 토양 성분, 해류 방향, 수온 변화 곡선, 염분 농도 분포. 페르시아만의 바다가 슬라이드 하나에 전부 담겨 있었죠.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먼저 바다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바다. 백텔이 핑계로 쓴 바다. 헝통이 호수라고 불렀던 바다. 유럽이 북해와 같다고 무시한 바다. 일본이 더워서 못하겠다고 포기한 바다. 그 바다를 첫 슬라이드로 꺼낸 건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해저 시공 환경 중 하나입니다. 박준혁이 레이저 포인터로 수온 그래프를 가리켰죠. 여름철 수면 온도 최대 38도, 해저 바닥 온도 32도, 연중 수온이 28도 아래로 내려가는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합니다. 염분 농도 4.2%는 세계 평균의 2.1배입니다. 여기에 사말 해류의 불규칙한 흐름까지 더하면 기존 유럽식 공법으로는 연간 시공 가능 기간이 120일에 불과합니다. 120일. 1년에 4개월밖에 일을 못한다는 뜻이었죠.
일본의 다나카가 여름에 시공을 중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전에 투입된 기업들의 실패 원인은 명확합니다. 박준혁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 4개의 박스가 있었죠. 첫째, 프로젝트 관리는 했지만 기술 주체가 아닌 경우. 둘째, 가격은 낮지만 기술 역량이 부족한 경우. 셋째, 기술은 우수하지만 고온 환경 대응력이 없는 경우. 넷째, 다국적 분업 구조로 책임이 분산된 경우. 4개의 박스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진단은 정확했죠.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진단은 훌륭합니다. 문제는 치료죠. 그래서 한국은 뭐가 다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설적으로요. 더 이상 화려한 말에 속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뜬 건 숫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숫자들이 이전까지 제가 봤던 어떤 숫자와도 달랐습니다. 고온 환경 특수 XLP 절연 소재, 내열 온도 105도, 기존 유럽 표준 소재의 내열 한계가 90도인데 한국이 자체 개발한 소재는 105도를 견뎠죠. 이 차이가 의미하는 건 해수 온도 38도 환경에서 안전 마진이 유럽 대비 3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VCV 타워 172m, 연속 생산 가능 케이블 길이 최대 150km, 이음매 없이 150km를 한 번에 뽑아낸다는 뜻이었죠. 이음매가 적을수록 해저에서의 고장 위험이 줄어듭니다. 유럽 최고 시설이 한 번에 80km를 생산하는데 한국은 150km, 거의 2배였습니다. 전용 포설선 보유, 자체 제작한 해저, 케이블, 포설선 2척을 보유하고 있었죠. 동적 위치 유지 시스템이 장착되어 해류 변동이 심한 환경에서도 정밀 포설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가 나왔습니다. 연간 시공 가능 기간 330일. 저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330일. 일본이 120일밖에 못한다고 한 바다에서 한국은 330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차이가 3배 가까웠죠. 330일이라고 했으니까 저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의심이었죠. 당연한 의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고온 특수 절연 소재와 전용 포설 공법을 적용하면 수온 38도 환경에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기존 공법의 한계였던 여름철 시공 중단이 필요 없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요. 박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미소였죠.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준비된 사람의 여유에 가까웠습니다. 대만 해협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대만 해협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여름 수온 30도, 태풍 시즌 4개월, 쿠로시오 해류. 한국 기업이 연속 4개 구간을 수주해서 전분 납기 내에 완공한 실적이었죠. 대만 해협은 태풍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수온 측면에서는 페르시아만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공법은 수온 40도까지 대응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만에서의 실적은 이 공법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저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옆에 앉은 야세르를 힐끗 봤죠. 야세르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만 대표 나세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박준혁이 견적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차 구간 전체 금액이 나왔죠. 19조 4천억 원. 백텔의 28조 원보다 31%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홍통의 11조 7천억 원보다는 66% 비쌌죠. 중간 가격이었습니다. 카타르 대표 하마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백텔보다 싸고 홍통보다 비싸군요. 납기는요? 14개월입니다. 14개월. 백텔의 원래 계획 18개월보다 빠르고 홍통이 허풍 친 12개월보다는 현실적인 숫자였죠. 저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 대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페르시아만에서 시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없다고요? 이건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다 있었던 거였죠. 최소한 중동 경험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만보다 어려운 바다에서 시공한 적은 있습니다. 어떤 바다가 페르시아만보다 어렵습니까? 동해입니다. 동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동해. 겨울 수온은 1도까지 떨어집니다. 여름에는 27도까지 올라가죠.
연간 수온 변동폭이 26도입니다. 페르시아만의 연간 변동폭은 16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동해의 심층 해류는 페르시아만보다 3배 빠릅니다. 동해, 겨울의 파고는 최대 8m, 페르시아만 최대 파고는 3m입니다. 숫자가 머릿속에 쌓였습니다. 수온 변동 26도 대 16도, 해류 속도 3배, 파고 8m 대 3m. 모든 수치에서 동해가 페르시아만보다 가혹했죠. 저희는 이 동해에서 15년간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 왔습니다. 극한의 바다에서 훈련된 팀이 상대적으로 온화한 바다에서 시공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조건에서 단련된 역량이 플러스 조건에서 발휘되는 구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죠. 의심의 침묵이 아니라 생각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라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중동에 오지 않았습니까? 박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부르지 않으셨으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뼈를 때리는 답이었죠.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우리가 아는 이름들만 불렀죠. 해저 케이블 하면 유럽이라는 고정관념, 대형 프로젝트 하면 미국이라는 선입견, 한국이라는 이름은 아예 후보 명단에 올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표들만 남았습니다.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죠. 3년간 4번의 실패를 겪은 뒤라 누구도 쉽게 낙관하지 못했습니다. 바레인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중동 실적이 없다는 게 걸립니다. 쿠웨이트 대표가 맞장구 쳤죠. 중국도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과를 보셨지 않습니까? 일리 있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야세르가 준비한 보충 자료가 결정적이었죠. 한국이 대만에서 유럽 업체 4곳을 모두 이기고 4연속 수주한 기록, 그리고 미국 동부 대서양 프로젝트에서 유럽 컨소시엄을 물리치고 단독 수주한 기록, 유럽이 117년간 지켜온 시장을 한국이 깨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4대 0으로 이긴 건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대서양 프로젝트까지 따낸 건 실력입니다. 야세르가 덧붙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조지아주에 자체 공장을 지었습니다. 미국 프로젝트를 위해 현지의 생산 시설을 만든 겁니다. 공급망 투명성을 스스로 증명한 거죠. 현지 공장. 이건 형통이 절대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만들어서 실어보내는 방식이었죠. 한국은 고객 가까이에 공장을 짓고 눈앞에서 만들어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노을이 사막 위로 퍼지고 있었죠. 붉은 하늘이었습니다. 3년간 4개국이 실패한 프로젝트. 5번째 도전. 이번에도 실패하면 끝입니다. 프로젝트도, 제 경력도. 하지만 숫자가 달랐습니다. 이전에 내 기업과 분명히 달랐죠. 자기 자랑이 아니라 바다 이야기부터 시작한 것. 허풍이 아니라 데이터를 내놓은 것. 그리고 묻지 않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한 것. 부르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곳에 답이 있었던 걸까? 3년간 하늘만 올려다봤는데 바다 밑에 답이 숨어 있었던 걸까? 저는 팔걸이를 두드리며 결정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합시다. 1차 구간의 첫 15km. 한국에게 맡겨보겠습니다.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반신반의였죠. 3년의 상처가 쉽게 아물 리 없었으니까요. 파일럿 테스트 15km. 이것이 280조 원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파일럿 테스트가 시작된 건 그로부터 5주 뒤였습니다. 한국팀의 선단이 담마망에 입항했을 때 저는 항구에 나가 있었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4번 속은 사람은 5번째를 믿을 수 없으니까요. 포설선이 항구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선체 색깔이 짙은 남색이었는데 깨끗했죠. 백태리 용선한 배는 녹이 슬어 있었고 헝통의 배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사소한 차이였지만 장비를 대하는 태도가 보였죠. 갑판에 올라갔을 때 박준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양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는 현장에 안 왔고 왕젠권은 양복에 금태 안경이었는데 박준혁은 작업복에 안전모였습니다. 국장님, 오셨습니까? 출항 전 장비 점검 중입니다. 직접 점검합니까? 대표가 현장을 모르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짧은 대답이었지만 저는 그 한마디에서 이전 내 기업과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책임. 브래들리는 휴스턴에서 골프를 쳤고 왕쟁권은 하청 탓을 했고 앙리는 바다 탓을 했죠. 책임이라는 단어를 꺼낸 건 이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시공 첫날 8월이었습니다. 한여름 수면 온도 37도. 일본의 다나카가 시공 불가를 선언한 바로 그 계절이었죠. 저는 일부러 8월에 파일럿을 잡았습니다.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테스트해야 진짜 실력이 보이니까요. 감리단 선박에서 망원경으로 포설선을 지켜봤습니다. 케이블이 바다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끊김이 없었죠. 해류가 밀어도 포설선의 동적 위치 유지 시스템이 즉각 보정하는 게 보였습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았죠. 마치 바다 위에 못으로 박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첫째 날 3.2km 포설 완료. 목표치 3km를 초과 달성했죠. 둘째 날 3.5km, 셋째 날 3.4km. 매일 목표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측 기술 고문 마르코 교수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중얼거렸죠. 이상하네요. 38도 수온에서 이 속도가 나온다고? 마르코 교수가 한국팀에 기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절연 소재의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데이터였죠. 데이터를 받아 든 마르코 교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죠.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뭐가요? 절연 소재 내부 온도가 해수 온도보다 12도 낮게 유지되고 있어요. 38도 바닷물 속에서 절연체 내부가 26도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이중 차폐 냉각 구조입니다. 외피와 절연체 사이에 열 차단층을 넣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7년이 걸렸죠. 7년.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7년을 투자해서 만든 기술이 지금 38도 바다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였죠. 백텔은 기술이 없어서 돈을 더 달라고 했고, 헝통은 기술을 속였고, 유럽은 기술을 고집했고, 일본은 기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들어 온 거였죠. 파일럿 테스트 15km가 완료된 건 시작한 지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정보다 이틀 빨랐죠. 완료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감리선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석양이 바다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뜨거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이 더 뜨거웠습니다. 품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연 저항, 수밀 시험, 접속부 내압 시험, 전 항목 합격, 기준치를 15%에서 최대 28%까지 초과 달성한 수치였죠. 마르코 교수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저에게 왔습니다. 30년 유럽 경력의 이 노 교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믿기 어렵습니다. 이 조건에서 이 수치는 유럽 어느 기업도 낸 적 없는 겁니다. 저는 그 결과지를 들고 리야드로 돌아왔습니다. 파이살 왕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였죠. 보고실에 들어갔을 때 2달 전과 같은 자리에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손이 떨리지 않았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 15km 완료. 예정 대비 이틀 단축. 전 항목 품질 기준 초과 달성. 38도 수온 환경 시공 성공. 파이살 왕자가 결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1차 구간 전체를 맡기십시오. 1차 구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19조 4천억 원. 납기 14개월. 한국팀은 14개월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12개월 3주 만에 1차 구간 전체를 완공했죠. 납기보다 5주 빠른 완공이었습니다. 1차 구간 완공 소식이 전해지자 6개국 대표들이 동시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2차 구간 입찰은 하지 않았죠. 6개국 만장일치로 수의 계약이 결정됐습니다. 한국에게요. 2차 구간 완공. 납기보다 3주 단축. 3차 구간 완공. 시공 중 사고율 제로. 4차 구간. 페르시아만에서 가장 깊은 수심 180m 구간이었습니다. 유럽 컨소시엄이 설계 불일치로 포기한 바로 그 구간이었죠. 한국은 해냈습니다. 수심 180m에서 케이블을 정확히 포설하고 접속부 품질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5차, 6차, 7차 구간. 연속 완공. 매번 납기를 단축했고 매번 품질 기준을 초과했죠. 8차 구간 완공 후 회의에서 오만 대표 나세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입찰 절차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한국밖에 없는데. 모두가 웃었죠.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9차 구간, 완공, 그리고 10차 구간,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해안으로 연결되는 최종 구간이었죠. 이 구간이 완성되면 페르시아만 6개국을 잇는 1400km의 해저 에너지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겁니다. 10차 구간 완공일. 저는 오만 무스카트 해안에 서 있었습니다. 인도양의 바람이 얼굴에 닿았죠. 짠 바람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마지막 케이블이 해안 접속 시설에 연결되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연결이 완료됐다는 신호가 울렸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안전모를 벗어들고 서로 끌어안았죠. 박준혁이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작업복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국장님, 10차 구간 완공입니다. 10전 10승. 미국이 실패한 바다, 중국이 도망친 바다, 일본이 포기한 바다, 유럽이 무너진 바다. 그 바다에서 한국이 10개 구간을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전부 완성한 겁니다. 저는 박준혁과 악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쌌죠. 박 대표, 3년 전 제 사무실에 야세르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사과합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이 저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죠. 벡텔 브래들리 호크. 3년 만에 온 전화였습니다. 받았죠. 압둘라, 축하합니다. 10차 구간 완공 소식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3년 전과 달랐습니다. 느긋함이 사라져 있었죠. 감사합니다, 브래들리.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저희가 현재 북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한국산 해저, 케이블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를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우리 없으면 당신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던 브래들리가 한국 기술을 써야겠다고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억지로 참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온 웃음이었죠. 소개해 드리죠. 다만 한국팀은 요즘 바쁩니다. 줄이 길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야세르가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누구였습니까? 벡테리아. 한국 케이블을 쓰고 싶대. 야세르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둘 다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죠. 인도양의 짠 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10차 구간 완공 2달 뒤, 오만 무스카트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페르시아만 에너지 협력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6개국 에너지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자리였죠. 회의의 마지막 안건은 걸프 에너지 그리드의 향후 운영 및 확장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발표자로 나섰죠. 3년 전 실패 보고를 하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성공 보고를 하는 겁니다. 발표장에 섰을 때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200명이 넘는 인원이었죠. 6개국 고위 관계자들,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 그리고 맨 뒷줄에 한국팀 기술자 몇 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혁도 있었죠.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저는 280조 원이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죠. 미국에 28조 원을 맡겼습니다. 돌아온 건 7%의 공정률과 추가 비용 청구서였습니다. 중국에 11조 7천억을 맡겼습니다. 돌아온 건 위조 인증서와 저렴 파괴 사고였습니다. 유럽의 117년 역사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4개국이 서로 싸우다 무너졌죠. 일본의 정밀 기술을 믿었습니다. 38도의 바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 줄 한 줄이 3년간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를 꺼낼 수 있었죠. 치유되었으니까요. 4개국이 실패한 이유는 각각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바다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방식을 들고 왔죠. 페르시아만은 북해도 아니고 남중국해도 아니고 대서양도 아닙니다. 이 바다만의 언어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달랐습니다. 자기 소개부터 시작하지 않고 우리 바다 이야기부터 시작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해수 온도 38도에서도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을 7년간 스스로 만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표가 양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선 나라가 있었습니다. 객석 뒷줄에서 한국 기술자 한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 사람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1차 구간부터 10차 구간까지 10개 구간 연속 완공. 납기 지연 제로. 시공 중 사고 제로. 품질 기준 초과 달성률 100%. 10전 10승. 화면에 10개 구간의 완공 기록이 한꺼번에 떴습니다. 초록색 체크마크가 10개 줄줄이 박혀 있었죠. 객석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6개국 합의 사항을 발표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걸프 에너지, 그리드 운영 및 확장 기본 협약, 제7조, 해저 에너지 인프라의 설계, 제조, 시공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정한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죠. 6개국이 공식적으로 해저 인프라는 한국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개별 프로젝트마다 입찰을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해저, 에너지 사업에서 한국을 우선 파트너로 지정한다는 뜻이었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 소리 속에서 객석 뒷줄을 봤습니다.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환호하거나 주먹을 쥐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찾아갔죠. 그는 구석에서 주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 국장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물었던 거 기억합니까? 왜 중동에 오지 않았냐고. 기억합니다. 그때 부르지 않으셨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죠.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왜 부르지 않았는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해져야 할 때였죠. 저는 27년간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이름에 돈을 쓰면 결과가 따라온다고 생각했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름이 크고 역사가 긴 나라들만 찾았습니다. 한국은 이름이 크지 않았고 역사가 길지 않았죠. 해저 케이블에서는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듣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3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바다를 이해하는 겸손. 자기 기준을 들이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바다를 먼저 공부하는 자세. 2번째, 손가락을 폈죠. 둘째, 7년을 투자해서 기술을 직접 만드는 끈기. 남의 기술을 사오는 게 아니라 없는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 3번째, 손가락. 셋째, 대표가 현장에 서는 책임감. 휴스턴에서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50일도 갑판 위에서 작업복을 입는 리더십. 박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죠.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이 3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1,000조 원을 가진 국부펀드도 살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과 땀과 신념으로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리셉션장의 창 너머로 인도양이 보였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저 바다 밑으로 1400km의 케이블이 이어져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시작해서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까지 6개국의 에너지, 동맥이 한국의 기술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3년 전 저는 280조 원이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틀리지는 않았죠. 세계는 움직였습니다. 다만 세계를 움직인 건 280조 원이 아니었습니다. 38도의 바다에서 330일을 일하는 기술, 172m 타워에서 이음매 없이 뽑아낸 케이블, 7년간 스스로 개발한 절연 소재, 작업복을 입고 갑판에 선 대표, 부르지 않으셨으니까요 라고 말한 뒤 조용히 준비하고 있던 나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28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르시아만 바다 밑에서는 한국이 만든 케이블이 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사막에서 만든 태양광 전기가 바다를 건너 오만의 도시에 불을 켜고 있죠. 카타르의 풍력 전기가 UAE의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6개국 5천만 명의 생활이 바다 및 1400km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생명선을 만든 나라,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아닌, 세계가 부르지 않았을 때도 조용히 기술을 갈고 닦던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는 말입니다. 하지만 1천조 원을 가진 나라가 직접 경험한 뒤에야 때다른 진실은 무게가 다릅니다. 세계는 이름을 보고 판단합니다. 역사를 보고, 규모를 보고, 브랜드를 보죠. 하지만 38도의 바다는 이름을 보지 않습니다. 바다 앞에서는 오직 기술과 의지만이 증명됩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10전 10승으로 지금까지 사우디 국부펀드 국장이 페르시아만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저력,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